열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프로시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는데요. 일단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스택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서브루틴의 개념에서 소개하는 건데 저희는 이 프로시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 사용에 있어서 매개 변수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제들도 보고 호출 규약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같이 보고서 네,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후입 선출, 그러니까 last in, first out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스택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고급 언어, 그러니까 특히 C 언어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 뭐 지역 변수 같은 게 스택 영역에 저장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자료 구조를 공부하신 분들은 예, 스택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구현을 해보셨을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 소개하는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건요. 그 이제 그 컴퓨터에서도 이제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후입 선출,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것만 예, 제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맞게, 그 명세에 맞게 이제 구현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드웨어적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지, 그런 메커니즘을 제공해주는 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스택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레지스터 같은 것들을 예, 두고서 스택처럼, 그러니까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거,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게끔, 먼저 들어온 게 마지막에 나가게끔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죠. 예,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범용 프로세서에서 말하는 그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메모리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 메모리 스택 말이죠.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상의 그 특정 위치를 스택 영역으로 두고서 이제 그 스택 영역에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차례차례 저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거를 먼저 나가게끔 하는 그런 거를 구현하는 메커니즘, 이런 거를 범용 프로세서들은 많이 제공을 한다는 거죠.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거의 이름은 접시를 쌓아놓은 거를 이제 연상을 시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접시 같은 게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얇은 접시가 있으면은 이 위에다가 막 계속 이렇게 물건을, 접시를 계속 쌓는다 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그냥 물건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예, 이렇게 물건을 쌓으면요, 맨 밑에 있는 거를 먼저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아래로 무너질 겁니다. 접시에 쌓은 거는 네,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가져가야 별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팬케이크 같은 거 구웠는데 맨 밑에다가 쌓여있는 케이크부터 가져가면은 네, 아래로 무너지죠. 네, 그런 원리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어원 자체가 그런 데서 온 거예요. 어쨌든 네, 스택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메모리상에서도 어, 그 상위 주소에서 하위 주소로 예, 거꾸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그림을 예,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그 스택에다가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걸 보고 일단 푸시라는 용어를 쓸 거고요. 그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꺼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스택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놓은, 그러니까 스택 영역에 저장해 놓은 그 데이터를 꺼내 가지고 레지스터나 뭐 다른 변수 같은 데 저장하는 그런 연산을 반대로 팝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봤으니까 그 스택이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또 봐야겠죠. 네, 스택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위 주소, 그러니까 스택이 만약에 여기 100 번지에서 시작한다, 스택 영역이. 그런다고 치면요, 반대로 이렇게 더 하위 주소로 내려갑니다. 그러고 반대로, 네,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면요, 접시를 쌓았을 때 위쪽에서 가져가는 것처럼, 위쪽부터 가져가는 것처럼, 네, 이렇게 반대로, 네,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팝해가지고 나간 건요, 네, 이제 레지스터나 아니면 이렇게 지정해 놓은 어디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스택 연산 같은 거는 이제 크게 팝이랑 푸시로 나눠집니다. 푸시는 이제 피연산자로 지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뭐 레지스터나 메모리 값을 스택 영역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연산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푸시라는 명령어를 X86에서는 그대로 제공을 해주고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레지스터나 메모리 값을 네, 그 이제 스택 영역에다가 푸시, 그러니까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밀어서 넣는다는 거죠. 네, 반대로 그 역순으로 마지막에 들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꺼내는 거, 그런 꺼내는 연산을 보고 팝이라고 합니다. X86에서도 그냥 팝이라는 명령어를 제공을 그대로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요, 그 8비트 크기 있죠. 그러니까 바이트 크기 데이터는요, 예, 푸시나 팝을 못합니다. 이 8086 같은 데서는요. 386 이상에서는 32비트 레지스터나 메모리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386 이상의 명령어를 쓰려면은 예, 이렇게 .386 해가지고 이런 지시어를 명시를 해줘야겠죠. 예, 그 다음에 push A랑 push AD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D는 더블입니다. 왜 더블이냐면은 386부터 레지스터 크기가 워드 크기에서 더블 워드 크기로 커졌죠. 그래서 더블 워드 해서 32비트 그래가지고 push AD라는 거를 이제 386부터 제공해줬고 push A라는 거는 이제 286부터 제공을 해주는 명령어인데 이거는 이제 그 모든 범용 레지스터들을 다 푸시를 할 때 씁니다. 네, 이런 거는 어디서 쓰냐면요. 그 뭐 인터럽트 같은 경우 발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서브루틴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되게 종류가 많을 거예요. 뭐 아마 여러분들 OS 같은 거 들을 때도 네, 배울 수도 있겠는데 그 프로세스들 있죠.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전에 그 작업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할 때도 이런 명령어가 또 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push A는 이제 16비트 레지스터, 범용 레지스터들을 쓰기 위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 286부터 준다는 거고 push AD는 386부터 32비트 레지스터를 저장할 때 쓴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팝이 있을 건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플래그의 다른 명령어들은 지금까지 소개한 것들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어, 이것도 영향 안 미치죠. 네, 그거 영향을 미친 건 다음에 소개할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반대로 팝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푸시 A랑 푸시 AD하고는 그냥 역순으로 벌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길게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여기부터 이제 플래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그 플래그 레지스터만 이제 푸시를 하는 명령어입니다. 푸시 F 같은 경우에는요 8086부터 이미 제공을 해주고요. 푸시 FD는 네, 이제 그 32비트 확장이 된 386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푸시까지는 이제 기존의 플래그 레지스터를 그냥 푸시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플래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보신 것처럼 팝 F나 팝 F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택에 푸시되어 있던 그 플래그 레지스터의 값을 네, 팝해서 그 상태 레지스터, 플래그 레지스터에다가 네, 값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그 플래그 자체가 네, 팝돼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므로 모든 플래그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했던 다른 푸시나 팝 같은 그런 스택 연산들은 플래그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건 이제 대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이제 바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팝 F라고 하면은 당연히 플래그 그 비트들을 불러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제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은 되게 간단하게 준비해 봤어요. 그냥 푸시랑 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네, 네, 여기 보시면 이 밸류가 이렇게 3개 해가지고 워드 크기의 배열이 아니라 변수가 3개가 준비가 됐죠. 네, 이제 이거를 푸시를 한 거 일단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푸시는요, 레지스터도 할 수 있지만 메모리 비연산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 1, 밸류 3, 밸류 2에다가 팝을 했는데 밸류 자 이거 순서 일단 되게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서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순서입니다. 자, 밸류 1을 먼저 넣었죠. 그러니까 스택에는 지금 예, 3, 4, 1, 2 예, 스택에는 3, 4, 1, 2가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밸류 2가 들어갔죠. 1, 2, 3, 4가 아니라 3, 4, 1, 2로 들어가는 이유는 네, 이게 그러니까 X86이 리트렌디한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바이트 오더링 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AX 값을 넣습니다. AX는 지금 1020이니까 201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팝을 했습니다. 팝 밸류 1, 3, 2 순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20 값을 네, 밸류 1에다가 팝을 한 거고요. 이 다음에 팝되는 것이 이제 밸류 2로 팝이 됩니다. 그 밸류 3로는 이게 밸류 3군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밸류 2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주석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밸류 1에는 1020, 밸류 2에는 1234, 밸류 3에는 5678이 저장이 됩니다. 일단 이 예제의 핵심은 그 푸시나 팝 같은 명령어는 네, 레지스터나 아니면 메모리 피현 산자가 지정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나중에 푸시한 것이 먼저 팝된다. 나중에 저장한 것이 먼저 꺼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사용될까요?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는 복귀 주소에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번 시간의 주제처럼 그 프로시저, 그러니까 즉 서브루틴 같은 거를 호출할 때 그 이제 서브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급 언어, 특히 C 언어 같은 데서 함수 같은 걸 의미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좀 구분되는 개념일 수 있긴 한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
함수의 호출자, 본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으로, 예, 그러니까 콜러라고도 하죠. 네, 본 프로그램으로 복귀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하다가 어떤 함수를 하나 호출했어요. 펑션 1이라는. 펑션 1을 호출한 다음에 리턴 하면은 네,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야겠죠. 그 메인으로 돌아온다라는 것도 어쨌든 그 메인 함수도 일종의 코드잖아요. 코드에는 당연히 주소값이 있고 그 주소값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킬 수 있는 그 복귀 주소를 네, 저장할 때 우리는 이 스택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스택에다가 복귀 주소를 이렇게 자동으로 푸시해주는 그런 명령어를 앞으로 여러분은 뒤에서 call이라는 명령어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에서 매개 변수를 전달할 때도 스택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고급 언어에서도 네,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스택을 사용해서 매개 변수 전달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매개 변수들도 다 지역 변수로 간주가 돼가지고 스택 영역을 활용하죠. 그리고 지역 변수, 네, 지역 변수들도 스택 영역을 사용합니다. 고급 언어들에서 지역 변수를 구현할 때는 이렇게 메모리 스택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 이제 서브루틴 같은 거 호출한다던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ISR이라고 하죠. 그런 게 호출이 되면은 이전까지 작업했던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에, 그 레지스터에 저장이 돼 있을 건데 그 값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네, 그걸 역시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임시 공간으로서 스택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죠. 그렇게 레지스터에 있는 값들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 특히 스택에 이렇게 저장하는 거 보고서 레지스터 스필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스택의 이용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프로시저가 뭔지에 대해 좀 보겠습니다. 예, 프로시저 일단 용어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 프로시저라는 것도 있을 거고 서브루틴이라는 말도 있고 잠깐 언급했듯이 함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서로 뭐 엄밀하게 따지면 구분이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여기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쓸 생각입니다. 서브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함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프로그램을 짤 때 메인 프로시저라는 걸 썼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메인으로 끝났죠. 그 안에다가 모든 예제들을 코드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흐름은 단일했죠. 물론 브랜치 같은 걸 만나거나 점프를 만나면 달라지긴 하지만 예, 그래도 메인에서 시작해서 메인으로 순차적으로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 프로시저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요, 어, 이제 메인 말고도 다른 이름의 그런 코드들, 일련의 코드들, 일련의 명령어들이 묶여져 있는 그런 서브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출을 해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도 이 201번지에서부터 이렇게 쭈루룩 실행을 하다가 프로그램 카운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때 이 call my function이라고 하는 거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 이걸 호출하면은 my function이라고 하는 그 서브루틴에 이 프로시저의 주소가 700번지죠. 700번지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뀌고 리턴 어드레스 복귀 주소로 예, 원래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됐던 204번지가 리턴 어드레스로서 스택에 푸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스택 포인터는, 그러니까 스택의 꼭대기, 스택의 탑을 가리키고 있는 스택 포인터는 원래 100 번지였다가 F2로 두 칸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까지 실행을 하다가 네, 여기로 잠깐 뛴 거죠. 띄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호출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204번지로 말이죠. 그래서 my function에서 코드 일련의 코드들이 호출이 실행이 되고 리턴 문을 만나면은 네, 다시 이렇게 그 기존의 스택에 들어있던 이 204번지는 프로그램 카운터에,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포인터에 저장이 되고 스택 포인터는 다시 플러스 2가 됩니다. 팝이 돼가지고. 그래서 프로그램의 제어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쭉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하자면요. 예,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예, 콜 명령을 만나면은 여기를 띄어서 여기 203번지였죠. 그러다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이 my function을 실행을 하고 리턴을 만나면은 그 복귀 주소인 204번지를 네, 스택에서 팝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쭉 실행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를 정의하고 끝내는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일단 이름이 먼저 들어가고 이름 다음에 이 그러니까 프로시저라고 하는 이건 이제 그 어셈블러 디렉티브입니다. 어셈블러 지시자예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유형이 들어가는데 이 유형은 그 기본적으로 near 아니면 far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nea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그먼트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의 프로시저를 가리키고요. fa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거리 프로시저를 의미하는데 이건 이제 세그먼트 바깥에서도 이제 정의가 돼 있을 때 거기에서도 호출이 가능한 그런 형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따로 안 해놓으면요. 니어 타입이 기본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 뒤에다 니어인지 파인지 이런 거 안 붙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니어로 간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네 그렇고 여기 들어가는 이름, 프로시저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예, 전에 얘기했듯이 예약어를 제외한 그런 식별자 규칙을 따르는 이름을 써야 된다는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점프문 같은 거 구현하거나 아니면은 변수 같은 거 만들 때 식별자 이름 규칙 이런 거 공부했었죠. 네, 그거에 따라서 프로시저 이름도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프로시저 관련 명령어 중에 하나가 이제 콜이에요. 콜은 말 그대로 호출이란 뜻이죠. 그래서 콜 명령어는 네, 여기 지정한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값이나 아니면 메모리에 아예 그러니까 메모리에 하면 이제 그 프로시저 이름이겠죠. 프로시저 이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그 이름에 프로시저를 호출을 합니다. 근데 그 프로시저가 앞서 얘기했던 것 같이 이렇게 여기 지정해 놓은 타입 있죠. 이 타입에 따라서 콜 명령어가 생성하는 명령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 니어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그 콜 명령어를 실행할 때 복귀 주소로서 네, IP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값만을 이제 스택에 푸시를 해가지고 원래 그 다음 명령의 주소를 이제 스택에 푸시해서 네, 복귀 주소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 한편으로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로시저가 far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스트럭션 포인터의 값을 스택에 푸시하기 전에 CS, 그러니까 코드 세그먼트 레지스터의 값을 스택에 먼저 푸시합니다. 그러니까 세그먼트가 그 호출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CS를 먼저 스택에 푸시하고 그 다음에 네, 그 인스트럭션 포인터의 값을, 그러니까 오프셋 주소죠. 그거는 코드 세그먼트의 오프셋 주소인 인스트럭션 포인터의 값을 네, 스택에 또 푸시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세그먼트가 아니라 그 프로시저의 위치로 점프를 하겠죠. 콜 명령어는 플래그에는 아무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자, 반대로 콜이 됐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리턴 명령어입니다. RET는 네, 리턴이라는 뜻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더 세분화가 돼가지고 리턴 니어랑 리턴 파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리턴 명령어, RET 명령어 쓰면은요, RET만 써도 어셈블러가 그 프로시저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로시저가 니어인지 파인지에 따라서 네, 이 리턴 니어나 리턴 파 중에 하나를 생성을 합니다. 만약에 니어면은, 그러니까 니어 프로시저였으면은 네, 리턴 니어를 생성을 할 거고, 만약에 그 프로시저 이름 뒤에 far라고 네, 지정이 됐으면 리턴 far를 네, 생성을 합니다. 리턴 같은 경우에는요, 콜이랑 완전 반대로 수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출을 하면은 그 프로시저로 네, 점프를 하기 전에 그 다음 명령어의 주소를 일단 복귀 주소로서 스택에다가 푸시를 하죠. 근데 이건 반대로 네, 그 복귀 주소를 네, 스택으로부터 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스트럭션 포인터에다가 저장을 하죠. 물론 그거는 이제 근거리 리턴 같은 경우에 일단 해당하는 얘기인데,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게 이제 인스트럭션 포인터의 값만 있진 않겠죠. 오프셋 주소만 있진 않고 세그먼트 주소도 같이 복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CS 레지스터에다가도 팝을 합니다. IP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리턴 니어로 하면은 SP는 2가 증가하고요. 네, 리턴 far를 하면은 네, SP는 4가 증가합니다. 왜냐면은 원거리 주소인 네, 그 오프셋 주소하고 네, 세그먼트 주소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데, 이 다음에는 옵션으로서 이렇게 immediate value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ET 4 이렇게 쓰면요. 그 이제 복귀 주소로서 2바이트가 팝이 되는 거랑 별개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아니라 스택 포인터를 플러스 4 시켜줍니다. 이건 이제 어디 쓰이냐면요. 매개 변수 같은 거 이제 전달하고 나서, 그러니까 매개 변수나 아니면 그런 스택에 있는 스택으로 매개 변수 같은 걸 전달했을 때 그걸 이제 정리할 때, 그 스택 데이터들을 정리할 때, 그 바이트 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씁니다. 리턴함과 동시에 스택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싹 날려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예제인데요. 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가 아니라 프로시저 두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지만 그 유형이랑 이름은 다르게 해봤어요. 니어랑 파로. 다음 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는 니어로 제가 지정을 해놨고 하나는 파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코드는 똑같아요. 둘 다 네, 이렇게 그 DX 레지스터에다가 문자열의 이 주소값을 적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열을 출력해주는 그런 인터럽트 명령어 실행하는 거 볼 수 있죠. 기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리턴 명령어를 했을 때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디버거를 한번 직접 돌려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버거를 돌려보면요, 이거 실제로 이 콜 명령어 실행할 때도 그 생성되는 명령어가 다른 거를 알 수 있어요. 니어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인스트럭션 포인터 값만 스택에 푸시되지만 far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코드 세그먼트 레지스터의 값을 먼저 푸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니어냐 far 문제랑 별개로 또 한 가지 팁으로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네, AH의 값을 9로 바꾸죠. 이 코드, 이 프로시저는. 그렇다는 거는 이거를 호출하기 전에 이 여기 여기까지의 AX 레지스터의 값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호출이 끝나고 나면은 네, AX 레지스터의 값은 이 호출에 따라서 9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AH가. 근데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는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도 바로 스택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보시면은 push AX 해가지고 A 레지스터를 여기서 쓰잖아요. 변경을 시키니까 그 프로시저, 이 near print 프로시저를 호출하기 전에 그 AX 레지스터의 값을 보존시켜 놓습니다. 스택에다 보존시켜 놓고 이렇게 일련의 작업들을 끝내다가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끝내기 전에 이 프로시저를 완전히 끝내서 리턴해 버리기 전에 그 AX의 값을 다시 팝을 해가지고 복귀를 시킵니다.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레지스터의 값을 보존할 때 이렇게 스택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도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 전달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제일 단순한 방법으로는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레지스터에 접근하는 거는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 같은 거는 이 메인 프로시저에 있든 이 서브 원 프로시저에 있든 간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시에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죠. 여기에서 접근하든 같은 DX고 여기에서 접근하든 같은 DX인 거예요. DX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근데 대신 이렇게 하면은 한계점이 있죠. 레지스터 개수가 일단 제한적이라는 점이 하나고요. 그리고 데이터 개수가 되게 클 수도 있어요. 뭐 배열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참조로 옮겨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한계점 때문에 뭐 다른 방법들도 많이 제공을 해주죠. 아니면은 아예 전역 변수 같은 거를 두고서 그 전역 변수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데이터 크기가 작다면은 그리고 특별하게 어떻게 고정시켜 놓은 방법이 있다면은 이렇게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뭐 인터럽트 명령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뭐 AH 레지스터를 그 펑션 코드로 해가지고 호출을 하죠. 그런 것 같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네, DX에다가 그냥 그 스트링에 주소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죠. 그래서 콜 해주고 스트링 2도 스트링 2의 주소도 DX에 한 다음에 콜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DX 레지스터 값의 주소 값은 이미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문자를 출력해주는 루틴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만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은 화면에 문자열을 띄워주는 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있는 게 이제 스택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프로시저를 호출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들을 스택에다가 다 푸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매개변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팝을 해서 쓰진 않고요. 그러니까 스택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팝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게 순서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팝이 되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값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네, 엑스팔류에서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BP 레지스터에다가 BP 레지스터는 보통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의 값을 보존시켜 놓고 그거를 이제 간접 참조해 가지고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 스택도 메모리죠. 메모리에 있죠. 그 메모리에 있는 거를 간접 참조해 가지고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 특히 매개 변수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라는 거를 순서대로 푸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 다음에 콜 해가지고 서브2를 호출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로 넘어가죠. 제어가. 그러면은 콜을 하면서 리턴 어드레스도 여기 저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p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쓸 거기 때문에 bp라는 값을 지금 스택 포인터 값으로 덮어쓰기를 할 거기 때문에 bp 값을 보존하기 위해서 bp를 역시 또 푸시를 합니다. 아까 ax를 푸시하고 팝했던 거죠. 해가지고 어, 스택 포인터가 지금 여기잖아요. 스택 포인터. 여기가 BP이기도 하고 SP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택 포인터를 여기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 스택 포인터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BP를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BP가 어쨌든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BP 플러스 2를 하면은 네, 리턴 어드레스가 나오고요. BP 플러스 4부터 6, 8 이렇게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렇게 푸시해놨던 그 매개 변수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1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BP 플러스 8을 간접 참조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AX에는 데이터 1의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BP 플러스 6을 간접 참조하면은 데이터 2가 됩니다. 그래서 그 BX에는 데이터 2가 저장되고 BP 플러스 4를 하면은 데이터 3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개 변수에 BP 레지스터를 사용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작업이 다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다시 BP 값 역시도 팝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어, 네, 리턴 6 이렇게 써 있는데 자 볼까요? 아니, 네, 포인터가 잘 안 보여서 네, 리턴 하고 나서 6을 써줬죠. 왜 6을 써줬을까요? 왜냐면은 지금 데이터가 3개인데 데이터 3개가 다 2바이트씩 차지하는 워드 크기의 데이터 3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 3, 6 해가지고 6바이트죠. 그래서 리턴 6이라고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리턴을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팝 BP를 먼저 해주면은 네, 여기 저장했던 원래 BP 값이 팝되면서 BP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날라가죠. 그 다음에 리턴 6 해주면 일단 리턴이 먼저 돼요. 리턴 해가지고 리턴 어드레스가 네, IP, 인스트럭션 포인터에 저장이 돼서 여기 바로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에다가 6을 플러스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여기까지 날아갔으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스택 포인터가. 스택의 탑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6을 플러스 해주면은 100 해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볼 거는 그 스택 포인터가 아니라 스택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메모리다가 그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
이제 예로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값들, 문자열들의 스트링 1, 스트링 2, 스트링 3의 주소값들을 다 푸시를 해서 매개 변수로서 전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콜을 하면은 일단 BP 값을 보존해야 되니까 푸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택 포인터의 값, 현재 스택 포인터 값을 BP에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스트링 1의 그 네, 옵셋 주소가 될 거고요. 네, 이거는 스트링 2의 옵셋 주소. 스트링 3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럽트 21H를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네, 문자열을 띄우는 그런 코드들을 실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요. 보시면은 A 레지스터 AX도 바꾸고 DX 값도 바꾸니까 그것도 보존해 놓기 위해서 네, 먼저 푸시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X, DX 그러니까 BP, AX, DX 순서대로 푸시를 했으니까 팝은 반대로 DX, AX, BP 순서대로 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를 2바이트짜리 3개를 전달해 줬으니까 리턴하고 6을 써줍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호출 규약, 약간 좀 고급 주제가 될 수 있는데 그 호출 규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호출 규약이라고 하는 거는 매개 변수에 이제 전달하고 그 스택을 정리하는 방법, 이런 뭐 컨벤션 그런 걸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C나 C++에서 사용하는 그런 함수 호출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CDCL 이란 걸 사용하고요. 그 윈도우 API에서 API 함수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std 콜이라는 걸 씁니다. 스탠다드 콜이죠. 그래서 보면은 예, 스탠다드 콜이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예시를 들었던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면은 리턴 해가지고 그 이제 함수 같은 거 그러니까 C에서 함수 같은 거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매개 변수를 3개를 전달했죠. 그래서 6바이트를 쓴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게 컴파일러가 이렇게 마지막에 리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바이트 수 그렇게 전달했던 매개 변수의 바이트 수를 이렇게 리턴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그 C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호출 규약은 마지막에 이렇게 리턴을 쓰고요. 리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택 포인터를 그냥 6만큼 증가를 시켜줍니다. 애드 명령을 사용해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호출 규약에는 되게 더 많은 종류가 있을 건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코드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제가 그 예제 코드를 구글 드라이브에 준비해 놨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10강 이 프로시저에 대해서 설명을 끝냈고요. 되게 길다면 길고 좀 짧다면은 짧은 그런 어셈블리어 수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많다면 많고 이렇게 적다면 적은 그런 내용을 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매주 이제 강의를 연재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고 좀 틈틈이 생각나는 그런 고급 주제들, 심화적인 주제들 이런 거를 이제 비정기적으로 좀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스터디는 사실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